(2016년 8월 20일) 토요일 늦은 오후였습니다. 남부 캘리포니아의 부촌으로 꼽히는 뉴포드 비치의 한 아파트 주차장은 여느 때처럼 조용하고 평화로웠죠. 주말을 맞아 이웃들이 나누는 웃음소리가 저 멀리서 아스라하게 들려오는 아주 평범한 날이었죠. 그 한적한 주차장 옥상으로 한 여성이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었어요. 당시 24살이었던 막내딸 테라 뉴얼이었죠. 그녀는 온종일 애견 미용실에서 대형견들과 씨름하면서 땀을 흘리고 이제 막 퇴근하던 길이었어요. 티셔츠에는 강아지 털이 잔뜩 묻어 있었고 발에는 진흙이 묻은 레인부츠를 신고 있었죠. 온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테라의 표정은 그 누구보다 밝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아주 특별한 계획이 있었거든요. 자신이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온 컨트리 가수 제이슨 알딘의 콘서트가 열리던 날이었죠.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일주일간의 스트레스를 날릴 생각에 테라의 마음은 온통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차 문을 열고 콘서트장에 입고 갈 옷으로 갈아입을 생각뿐이었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주차장 외진 구석에는 번호판을 아예 떼어버린 회색 승용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는데요. 그 차 안에서 숨을 죽인 채 오직 테라만을 노려보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테라의 엄마와 결혼을 했다가 수많은 거짓말이 들통나서 얼마 전 결별한 전 남편 존 미안이었어요. 당시 존은 심각한 약 중독과 도피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로 몸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죠. 과거에 우람한 근육질 체구는 온데간데 없었고 살이 빠져서 뼈만 앙상한 해골 같은 몰골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푹 꺼진 눈동자만큼은 오직 복수심과 광기로 무섭게 번들거리고 있었어요. 존의 손에는 미국의 유명 타코 프랜차이즈인 델타코의 종이봉지가 들려 있었죠. 멀리에서 보면 그저 음식을 배달하러 온 평범한 배달원처럼 보였을 겁니다. 주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위장을 한 상태였죠. 테라가 자신의 차 앞에 도착해서 문을 열려고 손을 뻗은 바로 그 찰나였어요. 뒤에서 봉지가 바스락거리는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려왔죠. 순식간에 거리를 좁힌 존이 종이봉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더니 긴 시카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공포로 얼어붙은 테라를 향해서 낮고 으스스한 목소리로 속삭였죠. 나 기억해? 그 목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테라의 등줄기에는 소름이 쫙 돋았을 겁니다. 이건 현실이 아니라 아주 끔찍한 악몽 같았겠죠.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존은 무자비하게 테라를 덮쳤습니다. 한 손으로는 그녀의 목을 옥죄고 다른 한 손으로는 칼을 휘두르면서 자신의 차 안으로 테라를 강제로 밀어넣으려고 했어요. 갑작스러운 습격에 테라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주차장 바닥을 나뒹굴면서 필사의 사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테라는 당하고만 있는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매일 미용실에서 몸무게가 수십 킬로그램까지 나가는 대형견들을 온몸으로 붙잡고 일해온 덕분에 그녀의 어깨와 팔 근육은 웬만한 성인 남성 못지않게 단단히 발달해 있었거든요. 테라는 죽기 살기로 존의 칼을 쥔 손목을 붙잡고 버텼죠. 여기에 테라의 품에 꼭 안기던 작은 반려견 캐시도 온 힘을 보태기 시작했어요. 주인이 피를 흘리면서 쓰러지는 모습을 본 캐시는 무서움도 잊은 채 존의 발목을 사정없이 물어뜯었습니다. 뼈만 남은 존의 다리에 전해진 예상치 못한 고통 때문에 존의 시선이 아주 잠깐 분산됐고 테라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죠. 테라는 온 힘을 쥐어짜서 존의 손에서 시카를 빼앗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직 살아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존을 향해서 칼을 마구 휘두르면서 찌르기 시작했어요. 주차장 바닥은 순식간에 핏빛으로 물들었고 테라의 칼날은 무려 13번이나 존의 몸을 파고들었습니다. 마지막 결정적인 일격은 존의 왼쪽 눈을 관통해 뇌까지 찔렀어요. 훗날 테라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의 처절한 심정을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자신이 평소에 정말 좋아하던 좀비 드라마 워킹데드의 한 장면이 머릿속에 번쩍 스쳤다고 하더라고요.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끈질기게 살아 움직이는 좀비를 확실하게 끝내기 위해서 머리를 찌르던 모습이 떠올랐던 거죠. 오직 살아야겠다는 일념 하나가 만든 참혹하고도 기적 같은 결과였습니다. 존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진 않았어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이 됐지만 칼이 뇌를 관통한 탓에 이미 회복 불가능한 뇌사 상태에 빠졌고 사흘 뒤인 8월 24일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사건 현장을 수색하던 경찰들은 존의 승용차 트렁크를 열었다가 충격적인 증거를 발견하게 되죠. 그 안에는 검은색 오클리 배낭이 하나 들어있었는데요. 배낭을 열자 서바이벌용 강력 테이프와 케이블 타이, 주사기형 테스토스테론 약물, 그리고 존의 진짜 여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범죄 전문가들이 말하는 이른바 납치 세트였던 거죠. 그날 존은 테라를 단순히 겁주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녀를 납치해서 결박한 뒤에 국경을 넘어 영원히 실종시키려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찾아왔던 겁니다. 경찰도 이 모든 정황과 증거를 확인한 뒤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테라의 반격은 완벽한 정당방위였던 겁니다. 백주대나 주차장에서 벌어진 이 기괴하고 피비린내 나는 사건은 미국 전역을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단순한 치정극인 줄 알았던 이 사건의 내막을 파헤치기 시작하자 사법 시스템의 구멍을 비웃었던 한 남자의 거대한 사기극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그 추악하고도 정교한 악마의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 1959년 캘리포니아의 한 도박장 유년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존의 아버지는 세너제이에서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매일같이 자욱한 담배 연기가 가득하고 인간의 거친 탐욕이 지저분하게 뒤엉킨 곳. 그곳이 바로 어린 존이 매일 숨쉬면서 자라던 환경이었죠.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어린 자식들에게 따뜻한 도덕이나 양심 대신 전혀 다른 것을 가르쳤어요. 상대방을 어떻게 속여야 이득을 보는지, 어떻게 조작하고 폭력을 써서 상대를 굴복시켜야 하는지 기만의 기술을 일상적으로 전수했다고 해요. 그의 누나들이 나중에 회상하기를 그 집안에서는 폭력과 거짓말이 너무나 당연하고 정상적인 일상이었다고 해요. 존은 아주 어릴 때부터 타인을 조종하는 법을 숨쉬듯이 자연스럽게 체득하면서 자란 셈이죠. 시간은 흘러서 청년이 된 존은 오하이오주로 향했습니다. 데이턴 대학교의 로스쿨에 진학을 한 건데요. 법을 배워서 사회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거창한 목표 같은 건 당연히 없었죠. 그는 강의실 대신 근처 유흥가와 기숙사를 제 집처럼 들락날락하면서 오직 여성들을 유혹하고 돈을 뜯어내는 사기 행각에만 몰두했습니다. 당연히 학업은 엉망진창이었고 제대로 된 학점 하나 이수하지 못한 채 낙제를 거듭하다가 결국 학교에서 완전히 쫓겨나고 말았어요. 하지만 그의 난잡하고 부도덕한 사생활은 기숙사 동료들의 눈을 절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방을 함께 쓰던 룸메이트들은 존의 추악한 실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들이 존의 가식적인 행동에 혀를 차면서 붙여준 아주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더티 존, 그리고 더럽고 불결하다는 뜻의 필시 존이었습니다. 당시 그와 방을 썼던 동료가 훗날 법정에서 그때를 떠올리면서 이런 증언을 남겼어요. 그의 방에 있던 룸메이트들은 이미 그를 인간 이하의 사기꾼이라는 의미로 더티 존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비참하게 쫓겨나서 백수가 됐지만 존의 사기 기술은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정교해졌어요. 1989년 그는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한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전도 유망한 간호학생이었던 토니아였죠. 존은 그녀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자신을 아주 유능하고 성공적인 로스쿨 학생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허름한 차림 대신 매력적인 미소와 화려한 말솜씨로 무장한 채 완벽한 엘리트의 가면을 쓴 거예요. 실제로는 학교에서 이미 잘린 신세였고 나이도 고작 몇 살이나 더 많았는데 철저하게
속인 상태였어요. 상처가 많고 순진했던 토니아는 존의 가짜 신분과 다정한 태도에 완전히 매료되고 말았죠. 두 사람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1990년에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 결혼식장은 축복 대신에 기이할 정도로 쓸쓸하고 서늘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식장 한쪽, 그러니까 신랑 측의 하객석이 단 한 자리도 채워지지 않은 채 비어 있었던 거예요. 존의 가족이나 오래된 친구가 단 한 명도 식장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존은 토니아에게 자신의 불우한 가정사를 핑계대면서 가족들과 절대 연락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어요. 자신의 추악한 과거와 퇴학 사실이 토니아에게 들통이 날까봐 철저하게 방어벽을 친 거였죠. 토니아는 그 텅 빈 하객석을 바라보면서 묘한 불안감과 적막감을 느꼈을 텐데요. 하지만 그저 남편에게 남모를 상처가 많아서 그런 것이라며 그를 오히려 가엾게 여겼어요. 가면 뒤에 숨은 악마의 진짜 얼굴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 채 말이죠. 토니아는 남편의 거짓말을 전혀 모른 채 무려 10년 동안 헌신적으로 뒷바라지를 하면서 그를 마취 전문 간호사로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 전문직 면허는 존에게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아니었죠. 합법적으로 아주 위험한 무기를 손에 쥐는 치명적인 열쇠가 되고 말았어요. 마취 전문 간호사라는 직업이 존에게 가져다 준 것은 다름 아닌 병원 약재실의 비밀 열쇠였어요. 아무도 없는 늦은 밤이 되면 병원 약재실의 철제 금고 앞이 바로 그의 주무대가 됐죠. 그는 환자들이 수술 후에 겪는 극심한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쓰이는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에 본격적으로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들에게 온전하게 투여되어야 할 치명적인 약물들이 그의 하얀 가운 주머니 속으로 은밀하게 채워지고 있었던 거예요. 약물에 중독될수록 그의 정신은 무참하게 황폐해졌고 눈빛은 초점을 잃어갔지만 범죄를 감추는 기술만큼은 소름 끼치도록 교활해졌죠. 병원의 끈질긴 추적과 불시에 찾아오는 약물 검사를 피해가려고 함께 일하던 동료들의 소변 샘플을 몰래 훔쳐서 대신 제출하는 대담함까지 보였어요. 하지만 꼬리가 너무 길었던 걸까요? 결혼 생활이 10년째 접어들던 2000년, 아내 토니아는 남편이 쌓아올린 완벽한 가짜 인생과 심각한 마약 중독이라는 추악한 실체를 전부 알아버렸습니다. 깊은 배신감과 밀려오는 공포에 떨던 토니아가 마침내 이혼을 요구했는데요. 그러자 존은 그동안 유지해온 다정한 남편의 가면을 미련 없이 벗어던지고 잔인한 본색을 드러냈어요. 실제 수사 기록과 당시 판결문에는 그가 토니아를 향해서 퍼부은 광기 어린 폭력성이 그대로 박혀 있습니다. 존은 토니아에게 전화를 걸어서 수시로 이런 말을 내뱉으면서 협박을 일삼았죠. 네가 아는 모든 사람을 죽여버리겠다. 이런 잔인한 폭언을 내뱉으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녀의 일상을 송두리째 파괴하기 시작한 겁니다.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숨막히는 고통 속에서 버텨야 했던 토니아는 결국 두 아이를 지키기 위해 사법당국에 남편을 고발했습니다. 그 결과 존은 법정에서 치명적 위협, 그러니까 미국 법에서 말하는 메네싱 혐의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게 되죠. 이건 쉽게 말해서 상대방한테 극심한 공포를 심어주는 악질적인 협박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의 무서운 범죄 행각은 철창 안에서도 결코 멈추지 않았어요. 2002년 존은 병원 약물 절도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미시간주의 한 교도소에 수감되어 17개월간 복역하게 되는데요. 놀라운 건 좁은 독방에 갇혀서도 그의 뒤틀린 복수심과 광기는 전혀 식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공식 수사 파일에 기록된 당시의 팩트는 정말 충격적이었죠. 존은 수감 도중에 면회객과 외부인을 아주 은밀하게 접촉했어요. 그리고 자신을 철저하게 조사했던 담당 교도관과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사람들을 모조리 찾아내서 살해해달라고 청부살인을 모의하다가 적발된 겁니다. 철창도 교도소의 엄격한 감시도 그의 광기를 막을 순 없었던 거예요. 자신을 막아서는 사람은 그게 누구든 지워버리겠다는 집착. 그게 바로 존 미안이라는 사람이었어요.
17개월의 수감 생활을 간신히 마치고 세상 밖으로 나온 존은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사법 시스템의 치명적인 허점을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그는 오하이오, 미시간, 그리고 캘리포니아까지 미국의 주 경계를 끊임없이 넘나들면서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당시 미국의 주와 주 사이의 범죄 정보 공유 시스템은 지금처럼 실시간으로 연동되지 않고 아주 느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 법원에서는 존이라는 남자가 얼마나 위험한 상습 범죄자인지 제대로 알아채지 못한 거죠. 그저 가벼운 죄를 지은 단순한 초범이나 경범죄자로 취급하는 치명적인 실책을 범하고 말았어요. 그 허술한 구멍 덕분에 그는 매번 가벼운 집행유예나 아주 짧은 단기형만 선고받은 채 유유히 풀려날 수 있었죠. 교도소를 나온 존은 더 대담한 사냥을 준비했습니다. 의사 가운을 훔쳐 입고 국경 없는 의사회 소속의 부유한 의사라는 완벽한 가짜 프로필을 만든 뒤 온라인 데이팅 앱에 접속을 한 건데요. 거기서 평생 성실하게 불을 일궈온 여성 데브라 뉴얼이 그의 레이더망에 걸려들었습니다. 2014년 10월 남부 캘리포니아의 눈부시고 따뜻한 햇살 아래서 두 사람의 첫 만남이 이뤄졌어요. 존은 데브라가 아주 오랫동안 간절히 꿈꿔왔던 완벽한 신사의 모습을 하고 그녀의 눈앞에 나타났죠. 자신을 국경 없는 의사회 소속으로 이라크 파병까지 다녀온 부유하고 다정한 의사라고 소개를 하면서 데브라의 마음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4번의 결혼 실패로 마음이 많이 지쳐있던 데브라에게 존은 비바람을 막아줄 마지막 안식처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는 낮이든 밤이든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달콤한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매일같이 붉은 장미꽃을 배달했죠. 이른바 러브밤, 즉 폭발적인 애정 공세를 퍼부으면서 데브라가 이성적인 판단을 할 틈을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존이 설계한 정교한 가스라이팅 속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무서운 속도로 질주했어요. 결국 데브라는 그의 촘촘한 거미줄에 완전히 걸려들었고 만난 지 고작 2달 만인 2014년 12월에 초고속으로 법적인 부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의 화려한 조명이 꺼지자마자 데브라의 세련된 대저택 안에는 기묘하고 음산한 공기가 감돌기 시작했죠. 명문대 출신의 의사라던 남편은 병원으로 전혀 출근하지 않았고 낮 시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의문의 공백이 늘어만 갔습니다. 엄마의 너무 갑작스러운 결혼을 처음부터 미심쩍게 바라보던 데브라의 딸들은 결국 독자적으로 그의 뒤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딸들은 존이 꽁꽁 숨겨온 수많은 전과 기록과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서들을 무더기로 찾아내고야 만 거죠. 딸들이 내민 명확한 판결문 수십 장을 마주했을 때 존이 보여준 반응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뻔뻔했죠. 그는 미안해하기는커녕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오히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피해자라고 주장했어요. 한 번은 데브라가 집안 창고를 정리를 하다가 존의 깊숙한 짐더미 속에 치명적인 청산가리 캡슐들을 발견하고 온몸이 굳어버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무서운 독약을 도대체 왜 남편이 몰래 숨겨두고 있었던 걸까요? 배신감과 공포로 데브라의 온몸이 덜덜 떨리던 바로 그 적막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존은 데브라의 떨리는 손을 꼭 붙잡고 세상에서 가장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속삭였죠. 사실 내가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몹쓸 난치병을 앓고 있어. 나중에 통증이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 심해지면 고통 없이 존엄사하려고 준비해둔 약이야. 존은 존재하지도 않는 불치병을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지어내면서 데브라의 깊은 동정심을 완벽하게 자극했던 겁니다. 딸들이 찾아온 빽빽한 접근금지 명령서 내역을 들이밀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이건 내가 아니라 나와 이름이 완전히 똑같은 다른 존 미안의 범죄 기록인데 사법당국이 착각해서 나한테 잘못을 덮어 씌운 거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억울해했어요.
첫 번째 아내 토니아가 마약 절도로 그를 고발했던 명백한 수사 기록 앞에서도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존처가 아이들의 양육권을 혼자 독점하려고 자신을 마약 사기꾼으로 정교하게 프레임을 씌워서 매장한 것이라며 눈물을 훔쳤죠. 이 수많은 거짓말의 폭풍 속에서 데브라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지독한 혼란을 겪어야 했죠. 머리로는 서류에 찍힌 사법 증거들이 진짜라고 말을 하는데 가슴으로는 여전히 자신에게 상냥했던 남편의 모습을 믿고 싶었던 거예요. 진실을 마주하고도 부정하고 싶어지는 그야말로 미칠 것 같은 마음에 밤마다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딸들의 간곡한 만류와 증거 제시로 데브라는 결국 몇 달 만에 잠시 별거를 선택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존의 교활한 심리 조종은 끈질겼고 데브라는 결국 그의 덫에 다시 걸려 그의 품으로 돌아가고 말았죠. 그러나 이 위험한 재결합은 존이 데브라의 진짜 목줄인 재산과 유언장에 본격적으로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다시 결합한 2015년 초 존의 진짜 검은 속셈이 완전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는 부유한 데브라의 재산을 통째로 가로채기 위해서 아주 은밀한 공작을 시작했습니다. 데브라가 평생 피땀 흘려서 일군 디자인 자산의 소유권을 자신에게 돌리도록 교묘하게 압박을 가했어요. 심지어 사후의 재산이 상속되는 유언장의 구조까지 마음대로 변경해서 자기 이름을 수혜자로 올리려고 치밀하게 덤벼들었죠. 사랑이라는 달콤한 껍데기 뒤에 가려져 있던 진짜 사냥꾼의 약탈 본능이 그대로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산까지 위험해지자 데브라도 마침내 지독한 가스라이팅의 늪에서 번쩍 정신을 차리게 돼요. 결국 2016년 중반 데브라는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철저한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존과의 모든 연결고리를 단칼에 끊어내고 그가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완벽하게 잠적을 해버린 거예요. 마르지 않는 샘물 같았던 돈줄이 완전히 끊기고 자신의 완벽한 통제력마저 상실하자 존의 분노는 그야말로 광기처럼 폭주하기 시작했죠. 어제까지만 해도 온갖 달콤한 사랑을 속삭이던 그의 스마트폰은 이제 저주와 협박의 무기로 돌변했어요. 데브라의 휴대전화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백 통의 메시지와 거친 음성 파일이 무섭게 쏟아졌습니다. 한때 사랑한다고 말했던 사람의 목소리가 밤마다 소름 끼치는 저주로 변해서 스피커폰으로 흘러나올 때 데브라가 느꼈을 배신감과 일상의 파괴는 감히 상상하기도 힘든 수준이었죠. 존은 단지 메신저 테러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만 되면 데브라의 집 주변을 음산한 그림자처럼 서성거리면서 문을 두드렸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스토킹의 공포 때문에 데브라와 그녀의 가족들은 하루하루를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버텨야 했죠. 하지만 데브라가 완벽하게 숨어버려서 도저히 접근할 수가 없게 되자 존의 미쳐 날뛰는 분노는 엉뚱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자신을 처음부터 의심하고 눈의 가시처럼 굴었던 존재, 바로 데브라의 막내딸 테라 뉴얼이었죠. 존은 이 결혼이 파탄난 이유가 모두 딸들의 방해와 간섭 때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는 테라를 향해서 숨막히는 복수의 칼날을 겨누면서 그녀의 직장과 일상적인 동선을 아주 치밀하게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8월 20일 그는 테라의 동선을 완벽히 파악한 채 뉴포드 비치 주차장 구석에서 숨을 죽인 채 기다렸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주차장에서 벌어진 끔찍하고도 지옥 같은 사투가 벌어집니다. 테라를 공격하려고 했던 존이 역으로 당했어요. 그렇게 존이 바닥으로 툭 쓰러지고 주차장에는 기괴할 정도의 고요함이 다시 찾아왔죠. 밀려오던 아드레날린이 순식간에 빠져나가면서 테라는 온몸을 뒤덮은 뜨거운 피와 무서운 현실을 그제야 마주하게 됩니다. 강아지 털 대신 핏자국이 선명하게 얼룩진 옷, 그리고 진흙 묻은 레인부츠 옆으로 웅덩이처럼 고여가는 붉은 피를 바라보면서
테라는 제자리에 주저앉아서 덜덜 떨기 시작했죠. 살아남기 위해서 남자를 내 손으로 찔러야 했던 24살의 여성의 내면은 안도감과 극심한 공포, 그리고 참혹함이 뒤섞여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잠시 후 주차장 위로 경찰차와 구급차들이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내면서 들이닥쳤습니다. 존은 현장에서 즉사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칼이 뇌를 관통한 탓에 뇌사 상태에 빠져 있었다가 사건이 발생하고 나흘 뒤인 8월 24일 최종 사망 판정을 받게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한 괴물의 피피 폭주는 비참하게 끝이 났지만 이 사건이 미국 사회에 던진 충격과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직후 이 기이하고 비극적인 이야기는 한 언론인의 집요한 취재를 통해서 세상에 완전히 드러나게 돼요.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의 크리스토퍼 고파드 기자가 몇 달 동안 미국 전역을 돌면서 존의 과거의 행적과 숨겨진 사기 전과들을 샅샅이 파헤친 건데요. 당시 신문에 연재된 여러 편의 심층 보도를 통해서 더티 존이라는 이름은 대중의 뇌리의 공포와 분노로 아주 강렬하게 각인됐죠. 이 취재 기록은 출간되자마자 미국 전역에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고 이후에 오디오 팟캐스트로 제작되어 수천만 회가 넘는 다운로드 수를 기록했고 글로벌 텔레비전 드라마로까지 재제작되면서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수많은 대중이 이 사건에 그토록 크게 격분하고 소름 끼쳐 했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요. 존이 저지른 범죄는 단순히 돈을 노린 흔한 사기극이나 우발적인 가정폭력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물리적인 칼날과 폭력이 눈앞에 들이닥치기 훨씬 전부터 정교한 언어 조작과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피해자의 삶을 통째로 지배하는 무서운 범죄였습니다. 실제로 존은 데브라와 딸들의 사이를 교묘하게 이간질했고 그녀의 이메일과 메시지까지 몰래 검열하면서 철저히 사회적으로 고립시켰어요. 범죄 전문가들은 이 소름 끼치는 지배 방식을 강압적 통제라고 부릅니다. 피해자를 주변 인간관계로부터 완전히 떼어놓고 이성적인 판단력을 서서히 흐리게 만들어서 결국 자신의 손아귀에 넣고 영혼까지 조종하는 아주 악질적인 약탈 행위인 겁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사회 전반의 강압적 통제가 얼마나 치명적인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지 경종을 울린 가장 대표적인 이정표가 됐습니다. 주차장의 괴물은 마침내 사라졌지만 남겨진 이들의 시간은 여전히 그날의 언저리에 무겁게 멈춰 서 있기도 합니다. 엄마 데브라와 막내딸 테라는 사건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그날의 참혹한 기억과 육체적 정신적 트라우마를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문득 울리는 거친 전화벨 소리에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아무도 없는 텅 빈 주차장을 걸을 때면 자신도 모르게 사방을 경계하면서 숨을 죽인다고 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어두운 방 안에 숨어서 눈물만 흘리면서 무너지지 않았죠. 자신들이 직접 온몸으로 겪어낸 이 지옥 같은 기록을 당당하게 세상에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제2의 더티존에게 조종을 당하면서 고통받고 있을 또 다른 피해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대중 앞에 서서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데브라가 세상의 모든 잠재적 피해자들에게 남긴 서늘한 경고의 한마디를 들려드리고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만약 당신의 눈앞에 모든 조건이 완벽한 사람이 나타났다면 그는 단지 당신의 취약점을 완벽하게 공부하고 찾아온 포식자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